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 뒤집히고 관세 수치가 트윗 한 방으로 바뀌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율 관세 위협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이민 단속국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조차 예외 없이 압박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안보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책임지시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유럽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70년 넘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안전을 보장받았던 유럽 국가들은 갑자기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가장 과감하게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2022년 여름,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으로 계약 금액만 61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2024년에는 호마르-K 발사대 72대를 추가로 계약하며 2조 원 규모의 거래가 더해졌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한 전차 수량만 놓고 보면 이는 유럽 주요 4개국의 보유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자주포도 마찬가지죠. 이 무기들이 모두 폴란드에 도착하는 순간 폴란드 육군은 유럽 최강의 지상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이렇게 다급하게, 그것도 같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걸까요? 미국이 등을 돌린 이 시대에 왜 한국 무기가 폴란드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천년에 걸친 폴란드와 러시아 간의 지독한 악연,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 속에 있습니다. 10세기 후반, 폴란드에 피아스트라는 첫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폴란드와 러시아는 숙명의 라이벌 관계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강성했던 시절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로, 이 시기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 손잡고 거대한 연방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의 영토는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뻗어 있었고 러시아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직접 통치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세기 중반 폴란드 귀족들이 권력을 키우면서 의회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치명적인 제도였습니다. 귀족들은 자기 이익만 챙겼고 러시아는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폴란드 의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죠. 국력이 약해진 폴란드를 보고 주변 강대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삼국 동맹을 맺고 폴란드를 갈라먹기 시작했고, 1795년 폴란드는 유럽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00년이 넘도록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지배하면서 철저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식 이름을 강요받았고 학교에서 폴란드어를 가르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자신의 언어조차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극적으로 독립을 되찾았지만 그 자유는 고작 2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비밀리에 폴란드를 나눠 먹기로 협정을 맺어두었고, 1939년 9월 독일이 서쪽에서 침공하고 보름 후 소련이 동쪽에서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두 번째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는 국민의 5분의 1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2차 대전 중 폴란드가 당한 가장 끔찍한 사건은 1940년 봄에 벌어진 카틴 학살입니다. 소련 비밀 경찰이 폴란드 장교와 지식인 수만 명을 숲속으로 끌고 가 총살한 이 사건은 폴란드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엘리트 계층을 제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더욱 치욕적인 것은 소련이 이 학살을 나치의 소행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점이었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반세기가 지나서였습니다.
1944년 여름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폴란드인들은 바르샤바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소련군이 도착하기 전에 수도를 되찾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봉기는 2달 만에 진압되었고 나치는 바르샤바를 철저히 파괴했으며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폴란드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련이 폴란드를 위성국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은 모스크바에서 내려졌습니다. 소련 지배 45년 동안 폴란드 국민들은 여러 차례 저항했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소련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그것은 바로 탱크를 동원한 무력 진압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자유노조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흐 바웬사라는 조선소 노동자가 이끄는 이 운동은 폴란드를 뒤흔들었고 소련은 계엄령을 선포하도록 압박하며 탱크를 다시 거리에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유노조는 무너지지 않았고 가톨릭 교회가 국민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폴란드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러시아는 폴란드를 지배하고 침략하고 억압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압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는 또 자신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는 불과 700km에 불과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포성에 폴란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1939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고 말이죠. 폴란드는 곧바로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들이 망설이는 동안에도 폴란드만은 지체 없이 움직여서 4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고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의 거의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규모만 2조 원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군의 주력 장비가 바로 그 구소련제 무기였다는 점입니다. T-72 전차와 낡은 자주포들, 그리고 이 무기들은 바로 옆 나라에서 러시아군에게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구식 무기로는 러시아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부터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막연한 의심을 명확한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GDP의 4.12%를 국방에 쏟아부었는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받느냐에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처음부터 한국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 무기를 먼저 타진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고 무엇보다 인도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은 이미 4, 5년치 주문이 꽉 차 있는 상태였고 전투기의 경우 주문해도 10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주문했지만 승인 절차가 복잡했고 생산도 지연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의 태도였는데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독일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폴란드를 침공했던 나라답게 강력한 폴란드는 독일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유럽 방산업체들은 폴란드가 원하는 물량을 댈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유럽 국가들은 평화 배당금을 누리며 방위산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이제 유럽 방산 기업들은 1년에 고작 수십 대의 탱크를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무기 재고가 바닥났고 생산 라인은 수년치 주문으로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방이 제시한 인도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었는데 폴란드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인도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서방보다 무려 5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생산 라인은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계약을 맺고 몇 개월 만에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3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수개월 안에 최신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배송까지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몇 년이 걸립니다. 한국의 이런 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수량을 약속된 시기에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던 것이죠. 한국 육군은 전차와 자주포를 각각 2,000대 이상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대치하는 상황 때문에 한국의 무기 산업이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항상 유지해야 했고 이 덕분에 성능 대비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K2 전차는 대당 100억 정도로 독일제 전차의 절반 가격이었고 K9 자주포는 대당 50억 원으로 이건 역시 독일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은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지형과 환경, 운용 방식에 맞게 설계할 수 있었는데 마치 한국 자동차들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한국 무기도 같은 방식으로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제한했습니다. 2026년부터 폴란드는 자국 공장에서 직접 K2 전차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폴란드가 더 이상 무기를 사오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나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계약 체결식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했습니다.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독립 직후 서둘러 나토에 가입했지만 사실 폴란드는 동맹국들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는 2차 대전의 쓰라린 기억 때문입니다. 독일이 침공하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던 프랑스와 영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폴란드가 유린당하는 동안 서방 동맹국들은 그저 방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배신의 역사 때문에 폴란드는 확신합니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폴란드는 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폴란드라는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역사가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2025년 현재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폴란드 육군에 배치되어 훈련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는 자신들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지도에서 사라진 뼈아픈 경험, 150년간의 러시아 지배, 수백만 명의 희생을 말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멸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